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성종실록 제11부 성종, 도학 군주를 꿈꾸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잠깐 좀 중국 역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혼란스러웠던 중국의 5대 식국시대를 끝내고 중원을 통일한 송태조, 조광윤,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서 드라마도 찍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었는데 잘 만들긴 했는데 이게 진짜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소 좀 루즈한 면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괜찮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이 송태조는 새로운 국가의 체제를 문치 체제로 가다듬었는데요. 그런 송태조가 어느 날 신하에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근사하게 생긴 향로를 하나 만들어 와라 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자, 황제가 명했으니까 이거 후딱 만들어서 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향로에 대한 제작 소식은 그야말로 깜깜무소식이 돼가지고 며칠이 지나도 완성됐다는 보고가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기다리다 지친 송태조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주문한 향로 제작이 왜 이렇게 더디냐? 좀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한 신하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폐하께서 하명하신 내용은 일단 상서성에 전달을 했고, 상서성이 요즘으로 치면은 행정부 비슷한 곳이죠, 그죠? 거기다 전달을 했고, 상서성은 당시 담당 부서한테 자문을 구하고, 담당 부서는 관련해가지고 초안을 짜서 다시 또 상서성에게 검토를 받고,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일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죠. 자, 그러자 송태조는 아니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만든 게 도대체 누구야? 무슨 향로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자, 그러면서 이제 막 따지자 신하들은 이런 제도는 재상들이 만들었습니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자 송태조는 재상 중에 한 명이었던 조보라는 신하를 불러가지고 단단히 따져 물었대요. 내가 장수했던 시절에는 그냥 돈 수십점만 지불을 하면은 바로 향로 하나가 구매가 됐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황제가 되니까 이게 더 힘들어졌냐? 지금 수일이 지나도록 이 향로 하나를 갖다 얻지 못하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이렇게 닥달을 한 거죠. 자, 그러자 조보는 담담한 어조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폐하를 위해서 만든 절차가 아니라 폐하의 후손들을 위해서 만든 절차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해요. 즉 조보의 말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 폐하께서는 어질고 아주 근면성실하고 사실 그렇게 사치스러운 군주는 아니십니다. 하지만 후손 중에서 걸주 같은 그런 폭군이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 이거죠. 수양지 같은 인물이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심지어 당 현종 같은 사람도 초반에는 정치를 괜찮게 하다가 막판에 가서 이제 맛이 갔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절차와 예법으로 황권을 어느 정도 이제 구속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송태조, 확실히 위인은 위인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송태조가 화를 푸고 굉장히 크게 기뻐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제도와 절차는 매우 훌륭한 것이고 야, 저까지 향로 하나 구매하는 거야. 내가 며칠 더 기다리면 되겠지. 이건 자잘한 것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유지를 해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중국 송은요, 다른 이제 역대 왕조들하고 다르게 이런 황권을 제약하는 예법과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고, 물론 이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선의 세조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걸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없애긴 했었죠. 하지만 이제 송태조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항상 유능한 군주가 나오라는 법은 없고, 좀 문제 있는 군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송대에는 이런 문치에 입각해가지고 복잡한 예법과 절차를 강조하는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유교에서 실제로 걸주 같은 그런 폭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요. 진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 그 이전 시대를 갖다 이제 선진 시대라고 하죠. 그죠? 선진국 할 때 그 뜻이 아니라 진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선진 시절 유학자들은 충의 덕목을 맹목적인 복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충이란 게 하여튼 그 뒤로 굉장히 많이 왜곡되고 와전돼서 사용되는 덕목인데
무조건 복종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의 중심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도리를 행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간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 유학자들은 올바른 도로 군주를 모시고 만약 군주가 올바른 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신하가 떠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맹자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한 얘기인데 군주가 도리를 어기면은 신하가 일단 간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계속 간언을 해도 이거 들어먹질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군주를 바꿀 수도 있다. 이른바 역성혁명을 주장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춘추 전국시대는 결국 이제 누가 일단 최후의 승자가 되냐면은 법가가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법가 사상으로 무장한 진이 이 전국시대를 통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진시황제는 유가를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분서갱유를 통해서 유학을 강하게 탄압을 해 나갔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진대에 와서는 법가가 중국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다만 이 법가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걸 다 정해진 법의 절차대로 해야 된다. 그럼 이거 근대 국가 이후에서 말하는 법치주의 아니냐. 이걸 벌써 이 시대부터 중국이 했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근대적인 법치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법가는. 왜냐면은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법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하의 통치의 모든 권한은 결국 황제에게 있다. 따라서 군주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제 자체가 본인이 모범을 보이고 뭐 근면성실하고 하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독재자잖아요, 이 사람. 지방대로 다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예요, 알고 보면 황제가. 그래서 근대적인 법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한대에 와가지고 한 무제 때 동중서의 건의로 유교가 이제 국시가 확실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법가 사상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건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황제들 입장에서는요. 황제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유교보다는 뭐가 좀 낫자면은 법가가 자기들한테 좀 유리하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가적인 사상의 일환으로 중국의 역대 황제들, 그 이후로 나왔던 황제들은 거의 뭐 독재에 가까운 철권들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자주 나와요. 하지만 이제 송은 바로 이 육아의 이론을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어떤 걸 이제 정립을 해 나가냐면은 이른바 공치천하라는 것을 개념을 탄생을 시키게 됩니다. 자, 공치천하란 무엇이냐? 함께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군주는 법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주도 사람인 이상 모든 게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도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통을 어떻게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이 성리학으로 무장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유교였죠. 이 유학으로 무장한 현능한 신하를 갖다가 옆에 둬가지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도통으로 법통을 갖고 있는 군주를 보완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함께 천하를 통치해야 된다는 바로 그 개념이 공치천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이 공치천하 개념에서도요, 군주는 사실 법 위에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긴 해요. 아니 뭐 지금도 영국의 왕은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쨌든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니까. 자, 그런데 법 위에 군림하기는 하지만 이제 우회로를 찾아낸 거예요. 예법, 즉 복잡한 제도와 절차로 구속을 시키는 거죠. 이걸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절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자꾸 안전장치, 브레이크들을 하나둘씩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송태조가 향란화를 구하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리고 송태조가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적어도 송은 이런 공치천하 개념이 훌륭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송대의 이야기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후로 명과 청대에는 뭐 황제 권력이 어마무시하죠. 그죠? 그래서 다시금 이제 황제 권력이 절대적으로 강화가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정작 송대에 만들어진 공치천하 개념을 수입해온 거죠. 조선에서. 수입을 해왔던 조선이 오히려 중원의 왕조들보다 더 열성적으로 더 오리지널틱하게 공치천하를 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조선의 사대부들은 바로 이 공치천하야말로 유교 국가의 모델이라고 여겼고, 따라서 왕은 당연히 성인이 되기 위한 도리를 추구하는 도학군주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겼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성종의 이야기로 와가지고요. 성종은 아시다시피 세자 시절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체계적인 제왕학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 과정 없이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그래서 몇 년에 걸쳐가지고 결국 군주 수업을 따로 받아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훈구대 시들은 몇 번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성종한테 이제 세대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공시천하 개념이에요. 이거를 아주 성종의 뼛속 깊숙이 각인을 시켰던 거죠. 이거는 성종뿐만 아니라 그 이후 왕들이 다 세자 때 이걸 세대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뭐 군약신강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드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의 왕은 역대 한반도 왕조들 중에서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끔 계속 이제 봉인을 갖다 이제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봉인의 제 한번 풀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연산군인 거고 그런 건데, 뭐 아무튼 간에 이런 공치천하 개념이 이제 성종한테 계속 주입이 되었고, 성종 역시 여기에 부합하는 군주로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모범적인 도학 군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훈구 대신들이 성리학 이념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근데 이념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는 뭐 또 그것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나름의 그런 또 이제 안전장치 성격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성종은 재기간 동안에 훈구 대신들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한다든지 가산을 정벌하거나 뭐 유배를 보낸다거나 뭐 이런 행위를 거의 하질 않아요. 한 명에 대한 처우만 놓고 보더라도 그냥 직책을 거뒀다가 몇 달 후에 다시 돌려주는 걸로 끝을 냈죠. 자, 성종은 한명희가 물러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원상들이 연로한데 그동안 노고가 너무 많았다. 나이도 많으신 원상들을 아침 일찍 출근시켜가지고 밤늦게까지 부려먹은 게 미안하지 않냐. 이제 그만 원상제는 접읍시다 하고 여기서 이제 원상제를 폐지를 시킵니다. 하지만 훈구 대신들은 여전히 막강한 실권을 갖고 있었고, 또 서로 간의 혼맥을 통해 가지고 각계각층의 공고한 세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성종은 훈구 대신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좀 다소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공시처나 뭐 그런 학습 효과를 떠나서 현실적인 문제도 있긴 있었죠. 그래서 성종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대관들을 통해서 훈구 대신들을 압박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뭐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원래는 장서를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그 홍문관을 경연을 담당시키게 하면서 이게 옛날에 세조가 폐지시켰던 집현전을 대신할 새로운 언론기관으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 3, 4체제가 성종 때 완성됐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이처럼 성종의 의도에 따라 대관들이 힘을 크게 얻으면서 훈구 대신들은 점차 그 위세가 수그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고 보면은 공시천하의 일환이죠. 즉 대관 권력과 함께 성종이 천하를 통치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훈구 대신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자기들한테 엄청난 손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대관 세력이 성장한 데는 사실은 훈구 대신들의 무기도 나름 한몫하게 됩니다. 왜 자기들을 공격할 수도 있는 이 대관 세력의 성장을 묵인을 하게 되었냐? 만약에 저 대관 세력이 없으면은 성종이 온화한 분이면 또 모르겠는데 정말 또 모를 일이잖아요. 세조나 예종처럼 그런 스타일의 군주라면은 혹시라도 훈구 대신들 경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숙청의 카라를 뽑아가지고 사생 결단을 내려고 한다. 자기들이 이길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은 자기들이 밀리게 되고, 그럼 이거 뭐 멸문지혈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대강 권력을 키워줌으로써 대강 권력이 왕과 훈구 대신들을 적절히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공시천하를 달성함과 동시에 성리학적 이념에 또 충실한 거죠. 그런가 동시에 훈구 대신들의 노후를 보장받는다. 적어도 험한 꼴은 안 당하지 않겠냐. 연착륙을 하겠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가 결국 이거였고, 이것이 또 훌륭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무튼 성종은 소년 시절 교육받은 그대로 이 도학군주가 됨으로써 안정된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성종이
굉장히 모험적인 도합군주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것이 진짜로 자신의 뜻이었냐? 아니면은 어린 시절 이제 받았던 그 세뇌 교육의 일환이었냐? 좀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과연 도합군주가 되겠다는 것은 정말로 성종의 본심이었을까? 하여튼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